미디어 A 드라이브. 아니요. 지금 그 아닌데. 구글 드라이브. 그 드라이브요? 응. 예, 하나. 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이브. 박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4.15 부정선거 시사대다. 이거요?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컨트롤 F5. 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성 좋습니다. 조시아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실리아 TV의 조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실리아 TV의 조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성 좋습니다. 네. 부사님 부탁드립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예. 아무 말이라도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대표님. 예, 미디어 A입니다. 네, 이제 박사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세 분 모셨습니다. 우선 미디어 A님, 그리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그리고 이제 새로 게스트로 오신 우리 유성수 변호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계획을 이렇게 잘 짰는데 갑자기 서울시장으로 계셨던 박원순 시장님이 실종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갑자기 오늘 그 오후 5시인가요? 5시에 이렇게 실종 뉴스가 속보로 떴는데요. 지금 일단 자료 한번 보시죠. 그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가 아직까지 실종 상태인데, 네. 예. 아직은 뭐 다른 건 없고 실종. 아직까지는 실종 상태고요.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마 오전에 나가신 것 같아요. 오전에 나가셨는데 오후 한 5시에 아마 집에서 연락이 없으니까 그리고 통신이 두절된 상태로 지금 지금 현재는 그 실종 상태로 지금 수색 중이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A란 분이 공직에 계셨는데 사망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면 법률적으로 그게 소를 제기했거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 만약에 그게 이제 형사 사건이라고 하면은 공소권 없음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죠. 그럼 사건이 종결되는 예, 것이고. 사건이 종결되는 그분만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그리고 이제 뭐 그게 뭐 민사 소송이라든가 뭐 다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당연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절차 없이도 그 소송상의 지위는 계속 이제 승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다 네, 승계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뭐 재산상의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상속이 되거나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박은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종이 되셨으면 실종이 결정이 되면 또 뭐 보궐선거나 이런 부분도 뒤를 따르겠네요. 네, 이제 실종해서 나아가서 뭐 아직은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만약에 사망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뭐 내년도에 보궐선거가 당연히 실시돼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지방.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그 화면 등겨 주시면 보시면 지금 그 박은순 딸 아버지 유언 같은 말을 하는데 연락 두절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한 번도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박은순에 관련된 어떤 이런 뭐 낌새가 조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실종 보도가 이렇게 실종 보도가 첫 보도인 거예요. 지금 이 보도가요. 좀 의아한데 뒷장을 넘기고 지금 보시면 경찰들이 지금 출동해서 찾고 있고 구급대가 지금 저렇게 간 거 보면 뭔가 이제 사망을 추정하고 지금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몇 시에 집을 떠났다고? 지금 11시 아마 10시 44분에 지금 나간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오늘 출근 안 하신 거예요? 오늘 네, 어제하고 오늘 연차를 냈다고. 예, 연차를 했다고. 연차. 네, 네. 그래서 아예 출근. 근데 그 연차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도 그렇지만 네. 뭔가 연차를 낼 때는 뭐 아주 심각한 그런 뭐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쉬는 게 아니라면. 예, 뭔가 이렇게 이 좀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런 게 경우가 많은. 지금 현재는 뭐 들어온 이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런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젯밤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고소장이 접수됐다. 어젯밤에. 예, 어젯밤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리고 비서 뭐 시장이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이 이미 다 공식 보도된 발표는 내용이에요. 보도된 내용인가요? 네, 아, 네, 그러면 네, 네. 아, 출제 이야기 네, 하죠. 속보로 이제 네. 보도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해서 비서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젯밤에. 네, 어젯밤에.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러면 어젯밤에 뉴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구가 되고 있다가 오늘 오후 5시 이후에 이렇게 속보로 지금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좀 뭐랄까 이게 빨리빨리 국민의 그 어떤 그 관심사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지 않는 것. 특히나 이제 4.15 부정선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지금 하루거든요. 거의 하루죠. 거의 하루 정도 이상을 이렇게 묵혀놨는데 지금 그래서 변호인 대동해서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오늘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조사를 한 걸로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래요. 네, 그리고 아침에 11시에 나간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게 정리해보면 그러네. 그래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이어졌다. 2017년부터면 지금 2020년 3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게 깜깜하게 이런 일이 있는데도 깜깜무소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는지 정말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메신저 통해서 개인적인 사진 여러 차례 보내왔다. 박원순 시장이 비서한테요. 메신저 통해서 무슨 사진을 보냈는지 모르겠고요. 사용 메신저는 텔레그램이다. 대화록을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에.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더 많아서 용기 내 고소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네. 지금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은 네. 되게 변호사를 동반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조사.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인의 참석은 언제든지 조력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뭐 본인이 선택해서 조력을 받지 않고 이제 내가 조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온 걸로 봐서는 그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고소인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바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된 거고 이 사실이 이제 당연히 고소가 접수가 되면은 피고소인한테 이제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이 오늘 아침이든 뭐 어제든 뭐 이렇게 연락이 가서 오늘 하루 동안 뭐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연차를 내고 좀 이렇게 어떤 생각을 정리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거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초기에 뭐 보면 인권 변호 시민 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사건을 보면 내용이 정말 그 생뚱맞은 게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변론을 해서 이분이 유명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천 경찰서 선고문 사건 이것을 변론을 유명한 해서 사건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역성국제전범 법정 활동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분인데 지금 현재 그 뭐 속보로 나온 뉴스로만 보면 참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일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지금 현재 실종 상태인데 지금 뭐 댓글창에서는 아까도 이제 이렇게 뭐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런 뭐그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조금 아직까지 어쨌든 확인이 그 안 되고 있고요. 고소인 네. 저 변호인을 대동해가지고 네. 수사를 받았다는 건 그러면 장시간 받았겠네요. 밤새는 걸로 지금 나와 그러니까 있는데. 밤에 접수가 됐으니까 네. 새벽에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제 저 그러면 내용대로 그렇게 접수가 되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그냥 그 소환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확한 사실은 이제 속보 내용대로라면 속보니까. 내용대로라면은 어젯밤에 접수를 하고 그냥 변호인이 같이 고소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소 대리인이 대동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그냥 좀 조사를 받고 싶다, 진술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그 고소인 쪽에서 먼저 그 의사를 피력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여지죠. 사실은 보통 고소를 접수하면은 뭐 적어도 한 1, 2주 정도 안에 이제 고소인 조사 기를 잡고 그때 조사를 진행하는데 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뭐 바로 만약에 조사 진행됐다면 좀 이례적인 경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례적인 경우가 같아가지고. 지금 뭐 이례적인 게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보면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변호사가 이름을 낸 것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우모 조교가 신모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당해서 우조교에게 500만 원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변론도 마찬가지로 이게 부천 성고문 사건은 당시 부천경찰서 경장 문기동이 조사 과정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권인숙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 이 사건을 그러니까 박원순은 조영래 등과 함께 피해자 권인숙 씨 변호인단을 맡았다. 함께 이렇게 변호를 맡으시면서 인권 변호사, 특히 여성 이런 문제로 이렇게 그 이름을 알리셨는데 이분이 지금 지금 실종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사건에 앞에 이제 조사를 어제 밤에 경찰에 이렇게 받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 서울시장 공간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그러네요. 아, 유서가요? 예. 유서가 발견됐고, 예. 그 유서가 발견됐다는데, 그 서울신문 기사니까 신뢰할 만하죠. 예. 뭐, 그 유서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뭐 시도만 하고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뉴스는 지금 당장에 뭐 확실한 그 사실이 아니면 좀 이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터지죠? 저기 부산도 그렇고. 네.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제 박원순이라고 뉴스 검색을 해보면 뭐 하루 전 뉴스에도 왕성하게 지금 뭐 어떤 시장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선 행보를 하고 예. 있죠. 예. 대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었죠? 어쨌든 뭐, 대선까지도 노려본다는 그런 내용의, 대선 행보. 네, 대선 행보에 관련된 뉴스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지금, 뭐랄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갑작스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좀 이상한 느낌은 듭니다. 그게 너무 이 대선 갑작스럽다. 관련 인터뷰를 어디서 했습니까?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였나 아까? 지금 너무 지금 이제 실종 관련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버렸는데요. 네. 그런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뭐 서울시장 3선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정치인이라면은 대선 꿈을 꾸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지금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제 시장직을 사퇴하고 그런 선언을 하느냐 뭐 이런 정도로만 얘기가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이 그 경실련 뭐 이런 그 시민단체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제 그 아주 정치적인 참여연대, 뭐 환경연합, 뭐 이런 단체들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국회의원 불법 낙선 운동을 했고 정치에 그냥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해서 실제로 나눔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2010년부터는 또 보니까 결식 제로 운동, 그러니까 학생 아이들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무상급식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뭐 서민들 그다음에 인권 뭐 아니면 뭐 이런 그 시민 사회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면 실종인데 실종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올 텐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지금 제 종착지는 이제 오늘 날짜를 세봤습니다. 4.15 총선이 있은 지 85일이더라고요. 85일.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4.15 부정선거, 선거가 부정이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게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오류가 나올 것이다. 이 정권이 뭐 계속 오류가 나올 텐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오류가 이제 이것도 오류 그러니까 이 4.15 부정선거와 맞물려 있는 이런 오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썩은 미끼다 이렇게 뭐 오거돈 뉴스 나올 때부터 오거돈, 윤미향 뭐 계속해서 막 자기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KBS가 공격을 한다든지 뭐 그런 뉴스가 뭐 가령 뭐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뭐 청와대 비서실장의 부동산이 몇십억짜리가 이렇게 보도가 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요. 뭔가를 살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절도를 해서 그 절도 사건을 이렇게 그냥 희생양 뭐 삼아서 그냥
가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이게 느낌인데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충격이에요.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큰 빅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이제 4.15 부정선거가 그게 이제 이게 또아리를 트고 있다면 그 문제가 또아리를 트고 있다면 더 심한 것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무슨 병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전혀 예상 못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것도 부산시장이 이어서 오거돈 시장이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뭐 실종까지 나왔다 그러면 다시 복귀한다 하더라도 뭐 서울시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뭐.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이제 뉴스 발견은 거의 확실하던 모양이에요. 네. 뉴스 발견은 뭐 한 신문이 아니고 서울신문, 뭐 SBS, 뭐 스포츠 서울, 그렇게 대부분 신문들이 뉴스 발견까지는 아마 확인됐으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컴퓨터용으로 디폴트 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네.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 같다. 유서가 나왔으니까요. 네, 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고인이라고 이렇게 단정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예. 그 지금 보면 벌써 고인에 대한 예의를 막 요구하는 이렇게 댓글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뭐 고인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공인이니까 네. 공인은 네. 사인하고 달리 네. 뭐 죽음을 막거나 아니면 어떻든 간에 그런 실체적 진실이라는 문제나 어떤 사건으로 죽음에 이르고 이런 거를 대중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들이 엠바고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전날 이렇게 가서 서울시장이란 분이 이런 문제로 그 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기자들이 뭐 이렇게 냄새 맡는다고 그러나요? 어쨌든 알고 뭐 적어도 서울시 뭐 경찰청의 뭐 출입 기자들이 알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어떻게 다그 서울시장인데 그걸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그 밤새 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실종까지 벌어지고 이렇게 나서 실종이 되고 난 다음에 오후 5시부터 속보가 떴으니까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완벽하게 엠바고 그러니까 통제가 된다는 거죠. 언론이.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 바로 경찰청장한테 바로 보고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사건을 이제 통해서. 경찰청장이 상황 판단해 가지고 바로 밤이라도 그냥 그 네.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으니까 일선 부서에서 그게 또 이제 이 어쨌든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 피고소인 그 상대방이 되게 거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어떤 진술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압박을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뭐 추론입니다만 그래서 조속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빨리 진술을 하지 않으면 뭔가 또 다른 어떠한 일에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좀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희망을 좀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근데 한 신문은 보니까 취재진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대기 중이고 또 소방당국은 선북동 지휘본부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들이 박 시장 실종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몰려 있고 종로구 가해동에 있는 서울시장 공간 주변에도 취재진이 40명이 몰려 있고 근데 취재진들은 알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오후 5시에 지금 뉴스가 뜨자마자 뭐 이렇게 거의 뭐 예. 그리고 좀 이상한 게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대. 이게 뭘 뉴스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한데요. 이게 뭔가 경찰이든 그 뭐 검찰이든 간에 이 공적인 인물이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변사체로 발견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뽑은 그 시장이 유고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이것을 뭐 12시간 이상 만약에 대통령 유고 사태도 이렇게 할 건가?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보니까 그 누구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네. 아들 건에 대해서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 그럼 당연히 뭐 저기 빵집 아들은 우리가 괴롭히지 않지. 네. 그러나 빵집 아들이 아니고 장관 아들이고 실세 아들이고 대표일 때의 아들이 그런 카츄샤의 미복귀 문제로 걸렸으면 당연히
그 아들을 취재하고 가족을 취재하는 것이 그게 그런 정도 각오를 안 하면 공직에 말라고 쓰냐고. 그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추미애한테 관심 있는 거지. 예. 아니, 그 아들에 대한 행위를 추미애가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데 그분이 법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야. 그렇죠. 자기가 공적 이렇게 내가 그분이 뭐 변호사라든지 판사 출신이 아니면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저게 아내자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자기 자식이라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적인 인물이 앉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분이 판사하셨다는 게 정말 이제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아니 판사한 게 너무나 끔찍하죠. 뭐 이번에도 네. 보면 그냥 우기잖아요. 명이니까 받들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보면은 그래 법 훈련을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정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뭐 그런 건 관계 없는가 봐요. 그냥 뭐 아주 흑과 백 그리고 계속 자기 주장을 우기면 우길수록 더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군도 서성한 변호사시더라고요. 법조인이시더라고요. 국내 변호사는 아니고요. 예. 예. 그 국내 변호사는 아니시고 어쨌든 한양대에서 그 캠퍼스 커플이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호남 사람이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호남 사람이 제가 대구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로 이렇게 추미애 이렇게 불려져서 발탁이 됐는데 뭐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사람이 그 좌파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게 되는가라고 봤을 때 참 이런 가족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실제로 이제 그 뭐 행보를 보면 굉장히 뭐 열성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성으로 이렇게 추미애 이렇게 뛰었고 지금도 이제 현 정권에 어떻게든 이제 현 정권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게 추미애가 아닌가. 오히려 이게 원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아야 될 문제를 그러니까 윤석열의 문제는 실제로는 그 인명권자인 그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추미애가 대신해서 싸워주는 뭐 정치적인 그런 그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이 그런 성향이나 이런 거가 이제 그렇게 나서고 이런 부분을 또 좋아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제 올해가 62이니까 그 나이나 이런 걸 미뤄보면은 본인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지 뭐 그런 친문 세력들로부터의 어떤 그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오거돈 씨도 마찬가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이제 어떻든 간에 그런 사건 때문에 지금 이 가출하신 거 아니에요. 네. 가출했는데 그 권자의 안전 나이가 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리학적으로 참 한번 규명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그 우파찬 TV 우파찬님이라고 오시거든요. 예. 상담 심리학사세요. 네, 그래서 그 분석을 한번 내일 한번 또 물어보시면 상담을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셔야. 근데 일단은 이제 재밌는 방송 우리가 되겠네. 이제 글을 좀 쓰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어떻든 명성이라든지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런 일에 연루가 되면 바로 죽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런 일에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철두철미의 업이죠. 네. 상대방은 별로 이럴 게 없고 자기는 그냥 어떤 경우든 간에 노출되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강력하죠. 예.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절대 여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런 기회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처럼 이제 만약에 이런 고소한 것과 같은 그런 사실이 판명이 되면은 난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오거돈 씨도 마찬가지고 네. 절대 그게 손을 대서 안 되는 그런 폭발력이 너무나 큰 사건이란 말이죠. 어떻게 지금 부산시장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 광역시의 부산시장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장 이 두 분이 다 마찬가지 이제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속보로 전달된 내용으로 보면 이런 내용으로 아주 한 분은 지금 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한 분은 또 이제 생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지경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정권이 너무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독재자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이 견제할 아무런 뭐 이렇게 뭔가 이게 옆에서 견제를 하거나 막 이렇게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든지 이게 감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설마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감시할 모든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나. 그런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그런 야당 존재가 있었으면 훨씬 네. 더 부패를 안 했을 건데. 네. 예. 지금은 뭐 상권 중에서 그 사법부 법원하고요. 지금 검찰, 이 검사도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추미애가 기소권 아니 수사권 자체를 뺏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미수 사건을 그것도 뭐 강요 미수니 뭐 사건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수 그 사건도 아닌 그런 하찮은 사건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배제를 시켜버리고 서울지검장에게 그걸 그냥 이렇게 수사권을 갖다 줘버리는 이런 수사권을 그냥 강탈해버린 거죠. 오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거는 나는 오늘 그 사건을 너무나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모든 그런 수사를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전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사건이 그냥 보통의 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보면은 한국의 법치국가로서의 어떤 존립 문제가 결정될 정도로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가지고 그 사건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지금 정권 지지하는 세력이나 뭐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있지 생각한 않나.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총장이 계속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의 말을 검찰총장이 들어야 되는 줄로 국민들이 알아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참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검찰총장이 그 만약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수사를 하면요, 그냥 잡아 넣고 이 왕조 시대죠 이러면. 그런데 그 헌법학 하신 우리나라의 원로인 최대근 교수님 같은 그런 경우는 보니까 이게 최후의 보루로 해석하더라고요. 검찰권이. 검찰권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지 않는 네. 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의 부분에 타치를 안 하는 거가 법치국가의 존폐가 걸린 네. 그런 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만약에 지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을 해서 명백하게 남용을 해서 그러니까 가령 뭐 살인 범죄자를 그냥 이렇게 수사를 안 해버린다든지 심지어 이렇게 누가 봐도 명확한 그런 사건들을 아주 이렇게 검찰이 아주 막 반지 불법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야 수사권 뭐 이렇게 만약에 법무부에서 교정을 그것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형식상으로는 검찰총장한테 지시한 건데 실제로는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그냥 일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개입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자료는 준비를 했거든요. 이 수사권 박탈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PPT가 있습니다. 조시아님 저기 한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 네, 8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제가 오늘 우리 분발해야겠어요. 네, 이게 네. 김명자 씨가 정말 좋은 방송을 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 약간 의관을 정제하고 예. 분발해야겠어요.
지금 그 추미애 그 법무장관은요, 그 2020년에 2월 6일에도 이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요, 공소장을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런데 그 공소장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미국도 재판 시작 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은 기소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틀 내에 공소장을 공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을 어기는 법무, 그러니까 없을 무자, 법이 없다. 이분은 그런 장관인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그 요점을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그 다음. 자료, 아니야, 첫 번째 수사권 박탈 보시면, 수사권 박탈이요. 거기서부터 쭉 제가 이어놨는데, 큰 사건이죠. 지금 맨 8페이지, 조금 더 앞에 오시면 되겠네. 앞에요? 하나만 더 오면 되겠네. 온거 다른 거 아니 더 앞에 한참 앞에. 이겁니다. 이걸로 계속 띄워놓고 있었는데요. 네. 그 지금 앞에 타이틀만. 네. 죄송합니다. 수사권 박탈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제 하나의 케이스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이렇게 되면 그 정권을 향한 수사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아니 하려고 하면 이제 제스처만 취하면 뺏어버릴 테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수사권 박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 지휘는 안 하고 그냥 수사권 자체를 그냥 뺏어버리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조시아님, 네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분이 이제 실제로는 총장 지휘권을 이제 대검에서 보면 상실했고 채널A 사건을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총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허수아비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 심지어 4.15 부정선거 사건에도 실제로는 허수아비가 맞는 게 아닌가 조국에. 그렇죠. 예. 그리고 넘기면요, 지금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이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님요. 이분이 이제 그 실질적인 검찰총장, 실제로 그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음 장 넘겨보면 실제로 이 사건은 그 채널A 기자에 대한 그냥 사건이거든요. 그 채널A 기자와 뭐 이렇게 VIP 대표 지모 씨, 이 지모 씨 간의 사건인데 이걸 이렇게 막 검찰총장을 지휘할 만큼의 사건도 아니고 그냥 뭐 MBC 기자가 이렇게 엮어낸 사건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저분이 권력, 사기꾼, MBC 합작 업그레이드된 김대엽 사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사건 같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 수사라고 저는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된 수사. 가장 큰 목표는 결국은 윤석열을 무장해제시키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모욕을 줘서 모욕을 좀 덜 윤석열 총장이 모욕에는 잘 견디시는 것 같아요. 아주 이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견디는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함정 수사일 수도 있죠. 함정 수사 같이 우리가 이제 함정 수사도 허용되는 함정 수사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함정 수사가 있는데, 어떠한 범행 동기가 없는 사람한테 범행 동기를 막 유발시키는 함정 수사, 이것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위법한 수사가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런 사건 같은데, 근데 이제 단순히 어떠한 식의 기회를 제공하니까 바로 그걸 덥석 무는 이런 식의 함정 수사는 또 일부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지모 씨라는 사람이 계속 그러한 어떠한 식의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유도를. 거기에 채널A 기자가 들어가게끔 한 걸로 봐서는 뭐 기회 제공형이 아니라 오히려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다. 그리고 이제 지모 씨라는 분이 조금 전에 이제 우종찬 기자분하고 실시간 방송할 때 보니까 그분이 아주 그 경력이 화려하더구먼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이 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그 결국은 채널A 그 기자에 대한 수사를 핑계로요. 국민의 헌법적 권리, 이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사실상 박탈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검사를 아예 무력화시켜 버리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나 이거죠. 저희 국민들은 뺨을 맞고 이제 모욕을 당해도 이제는 뭐 돈을 강탈당하고 이래도 이제
검찰이 그냥 우리 편 아니니까 수사 안 해. 이래버리면 이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너무 비약인가요? 아니, 아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굉장히 뭐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큰 사건이라고.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든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한국의 법의 지배의 원칙이 허물어지는 법치국가의 건강을 허물어뜨리는 엄청나게 나쁜 선례를 남긴 거란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인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뺏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청이 필요 없는 거죠, 뭐. 그러면 그냥 검찰 권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행정부 수장한테 다 밑에 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 이번에 4.15 총선에서 보면 뭐 선거 보전이라는 이런 부분에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습니까? 거기다 그 다음에 입법 권력도 또 다 빼앗았죠.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완전히 독점됐더군요. 그러니까 아예 용어를 일당 체제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원회 같은 걸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법을 양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입법을 양산해가지고 부모들이 죽을 지경인 게요. 뭐 세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대전 총국에 옛날에 부여 취재해가지고 했던 김방현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전시에 관찰한 결과를 적어놨는데 그건 조례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고. 조례를 계속 양산을 하는 거예요. 하위 법도 아닌 조례를 가지고 막 엉터리 법을 막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양성평등이다 뭐 이렇게 좌파법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차별금지법을 아예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뭐 쓰레기 같은 법이라고 하면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상한 법들을 조례들을 마구 쏟아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지방 이제 의회 뭐 그다음에 언론, 방송 그다음에 무슨 뭐 사법부 뭐 이제 또 법원 조직법까지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관 인사를 법원 행정처가 아니고 이제는 또 뭐 사법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민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법원 인사를 법관 인사를 결정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종류의 그런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독재로 가는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나마 견제를 할 수 있는 검찰권을 지금 이제 거의 그냥 빼앗는 조치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한 그 문제다 생각해서 자료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열심히 추적하고 있는 게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 4.15 부정선거거든요. 4.15 부정선거. 이 문재인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면 4.15 부정선거는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도대체가 이 4.15 부정선거는 뭐 칼집이라도 낼 수 있는 것인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그 법조인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으실 테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4.15 부정선거가 어쨌든 정권에 도움을 주고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획으로 이루어진 거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제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기소를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권력은 이제 죄가 있는데도 안 하는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소를 검찰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게 독점입니까? 예, 기소 독점주의니까. 그렇게 볼 수 예, 있고. 근데 4.15 부정선거에 어떠한 부정의 징후라든가 이런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소권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뭐 행할 거냐 안 행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만연히 그냥 검찰이 잘하겠거니 하고서는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그 시청자님들이 서울대 병원 빈소에 기자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요.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지 않냐, 막 이런 이렇게 뭐
추측을 하시네. 추측을 하고 계시고 실시간. 그참 이상한 게 네. 그 여기 하나 보시죠.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네.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위를 받아들인 게 법대로 해서 받아들인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법대로 그러니까- 임명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네, 임명을 법무부 했다. 장관이 그렇게 한 그 윤 총장을 지시한 것이 합법적으로 지시한 거 아닌가? 서로가 그래서-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네. 법무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그 검찰이 대검이 막 받아들이는 뉘앙스로 이렇게 어나운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뭐 합법적이라서 받아들이는 거겠습니까? 그냥 그게 그걸 뭐 행성적 뭐라고 이야기하죠. 법률 형성요. 예, 그러니까 법률 예, 네. 그러니까 합법적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 그냥 꼬랑지 내린 모양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그 법률 형성력이 제가 뭐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뉘앙스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자의적으로 여지까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갖다가 법무부가 해석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형성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유연적인 발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평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행정 처분, 네네네. 행정 소송, 네네. 행정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번 기회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법무부가 얼마나 개입할지는 우리는 도저히 가늠이 안 간다. 가능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그러면 행정 소송을 하면 그게 사법부가 다 같은 편인데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겠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기관 내 권한이 어디까지냐를 이제 쟁송 그 소송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 이번 정권 들어서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없죠. 그렇게 위헌 결정 많이 해오던 헌법재판소가 그러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계속 존재감을 발휘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위헌 결정한 게 없습니다. 뭐 한두 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뉴스에 나올 만한 정도로 위헌 결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태도나 이런 걸로 볼 때 뭐 그런 권한쟁의가 있다고 해서 과연 뭐 올바른 그러니까. 헌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뭐 네, 기대가 안 그리고 되는. 뭐 그게 헌법재판소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가십에 보니까 뭐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하니까 옆에 따라가던 헌법재판관이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보도가 돼가지고 예? 방구 아주 시원하시겠다 이런 류의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밑에 그 기자분이 쓰신 게 아니 모든 법관이 다 자신의 그런 양심과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그런 최고의 장소인데 그렇게 그런 문화가 되냐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 독립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요. 이번 정권 들어서 그냥 예속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실시간에 지금 대한민국님께서요 이렇게 슈퍼챗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공병호 박사님, 미디어 A님, 조슈아님, 유성수 변호사님은 이렇게 아직 모르시는데 나중에 소개를 좀 중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승수 변호사님은 네. 열심히 지금 그 네. 변호사 연대에서 수고하고 계신데 좀 제대로 정식으로 좀 소개는 안 하고 좀 급하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네. 너무 저 상황이 잠깐만요. 급박해서. 네, 그렇죠. 제가 정밀하게 너무, 그러면 네네. 그 속보가 와가지고 네. 대한민국님께서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고 이렇게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소개를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이고요. 저는 뭐 다 아실 텐데 바실레아 TV 네. 유튜버 조슈아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조금 길게 설명해 주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해서 한변. 한변 소속으로 한변 운영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단체는 뭐 간단히 말하면은 뭐 민변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는 쉬우시겠지만 뭐 이념적인 색깔은 완전 정반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권에 들어가지고서는 많은 일들을 사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부분들에
조금 못 미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좀 활동하시고 있는 단체고 저희 단체에도 좀 많이 지지를 좀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변 변호사는 한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한 100여 분 정도. 100여 분 정도? 예. 지금 그 대한변협이 제일 크고요. 그게 다 뭐 의무적으로 소속되는 거기는 네, 거. 법정단체니까. 법정단체고 그다음에 민변이 이제 거기도 꽤 많죠. 저기 네, 민변 회원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변 있고 예. 그다음에 한변 있고 또 뭐 다른 단체는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조직들은 많겠죠. 근데 사조직들. 많은데 이제 어떠한 이제 네. 그 우리 입장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러니까 이제 우파 변호사님들이라고 하는 단체 중에서는 네. 뭐 헌변도 있고 자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해당 변호사님들이 다 같이 좀 중복돼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저희 한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젊은 변호사님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조금 행동력을 좀 키울 수 있어서 많은 그런 좀 실적을 좀 내기 위해서 좀 국민들께 좀 가시적인 성과를 답답한 속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변 활동은 상당히 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지켜보는 편이에요. 네, 최근에 지금 4.15 부정선거 법률 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 변호사연대.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 변호사연대에도 뭐 다양한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뭐 우리 한변 차원에서도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속한 변호사님들이 다시 또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 변호사님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이 전국 법원에서 대부분 다 그걸 기각이라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기각 상태면은 그러면 이제 증거 보전은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거 보전은 이제 전체가 기각된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필요한 증거들의 목록을 제출을 했고 그 중에서 인용한 부분이 있고 기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각한 부분은 주로 이제 전산 장비, 그 다음에 통합 선거인 명부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기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많이 제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증거 보전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각급 지방 법원에 저희가 증거 보전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보전을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현재 선거 무효 소송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이제 증거 보전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전산 장비라든가 통합 선거인 명부에서 대해서도 지금 증거 보전을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그동안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은 생각을 안 했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그 법원에 대한 그런 그 실망감이라는 거가 아주 그냥 그 사법부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아주 불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 예, 그러니까 아주 너가 그냥 아주 행편없는 그냥 머머들이구나 이렇게 그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판사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렇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인데 이번에 아마 선거 보전 신청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냥 저 사람들도 그냥 그저 머머들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에 대한 뭐 검찰을 포함해서 뭐 전체에 대한 그런 신망이나 이런 거가 바닥 수준 같아요. 판사님들이 어쩌다가 월급쟁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이 판사는 사실은 그 공직이지 않습니까? 공직. 이게 거의 뭐 성직이다. 이렇게 정의, 저스티스 아닙니까? 그냥 어쨌든 정의를 우리 정의를 가져와야 될 사람들인데 공직인데 이분들이 그냥 월급쟁이로 전락하지 않았나. 자기 월급 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판결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그 들어서. 할 수 있으란 님이 네. 기각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기각 이유는 전산 장비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기각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저희가 유추해서 좋게 해석을 해보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어쨌든 대법관이 겸하고 있고
대법관이 겸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하니까 대법원이 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선관위가 낼 거니까 증거 보전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기각의 이유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실제로도 지금 계속 어떠한 그 선거 관계 서류라든가 아니면 선거 장비에 대한 어떠한 식의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또는 뭐 폐기하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표를 전혀 하는 바가 없습니다. 예, 선관위가 여러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선관위가 어느 날 뭐 폐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냥 폐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그러면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법원이 나서서 그러면은 빨리 증거 보전을 스스로 하든가 아니면 신청에 대해서 수동적으로라도 인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희로서는 아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시점은 이번에 그 저 성명서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지금 어떻게 돼가냐? 그럼 재검표가 되게 통상은 얼마 전에 이제 또 누굽니까? 그 원내대표가 누구시죠? 미통당의 원내대표가 주호영. 조용 원내대표가 또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통상 한 2달 안에 다 해결이 됐다는데 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시간이? 네. 그 이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이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네, 무조건 6개월 이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규정돼 있는데 있는데 그 대법원 관계자가 뭐 한 인터뷰인지 뭔지를 보니까 그거는 훈시 규정이다. 그냥 그죠. 훈시 규정이고 뭐 사정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떠한 인터뷰를 한 게 어젠가 그제 기사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를 뭐 이제 안 지키겠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 그런 거를 공표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직급 정도 되는 뭐 대법원 관계자다 뭐 이렇게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뭐 대법원을 포함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제 그 변호사들은 사실 처음에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죠. 어떤 부분을 생각 안 했었냐면 저희가 무슨 뭐 소송상의 어떤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수개표라는 것은 법관의 판단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오로지 물리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펴서 몇 표인지 다시 세보는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아주 선거무효 소송을 하든 당선무효 소송을 하든 아주 기본적인 절차고 그리고 물리적인 절차니까 법관 뭐 어떤 이해관계를 해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조속히 그 부분을 할 거다. 뭐 다른 검증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은 당연히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검증의 필요성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조금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신청을 하겠지만 근데 수개표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지연을 할 거라고는 좀 너무 뭐 쉽게 말하면 너무 뻔뻔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럼 수개표 자체를 기각을 할 수 있습니까? 밀란 나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란 문제를 떠나가 맞은 대법원이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전체적인 논조나 이런 걸 보면은 대법원이 재검표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노력은 해야 되는데, 뭐 이론상, 아니, 뭐 그냥 어떠한 판사의 재량을 무한히 확대해서 보면, 뭐 어떠한 결정은 뭐 소송지휘권에 따라서 그냥 맘대로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지나친 남용이죠. 그야말로. 선거무효 소송을 하면서 수개표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표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효를 내리겠다. 유무효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지만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 시기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어떠한 국민적인 관심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논점을 좀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사유가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현재 아예 수개표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까지는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제 이소정님하고요, M조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 예,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근데 저번에 그 증거보전 신청이 의정부지검에서도 문제 구리선관위 지역인데요. 의정부지검에서도 안 됐고 대법원에 또 이제 올렸는데 또 안 됐고 대법원에 한 번 더 올렸었죠. 그렇죠. 대법원에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 계속 신청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계속 기각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다가 한번 해보는 것에 대해서 뭐 좀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얘기를 하면 뭐 괜찮을 부분인지. 아니 뭐 이론적으로 못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법원에서 자꾸 기각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이상의 상해 기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헌재 절차는 더 길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검찰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어떠한 권한이라는 거는 행사하지 않는 게 되게 큰 권한이거든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결정들의 대부분은 결정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문제는 저희가 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위헌 심판을 냈었고 헌법소원을 냈었고 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결정을 안 내고 있어요. 아무 결정을 안 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선거 소송에 관한 어떤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을 때 과연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냐 그건 조금 의문이긴 하죠. 사실은. 뭐 대법원이 안 해주는데 헌법재판소는 뭐 그냥 무한정 끌겠죠. 네, 아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끌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증거보전 신청을 안 해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이제 그 최고위원장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냥 필요할 때는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실제로 정말 나중에 수개표 할 때 증거보전 신청이 서버라든지 통합선거인명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수사할 때는 또 그걸 이제 그 원활하게 협조가 가능할런지 그거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네. 그 아까 이제 그 기각된 이유가 뭐냐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 형식 그 기재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말씀드렸던 것뿐이고 제출이 기대되는 증거라고 해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면 네. 우리 실물 투표지도 마찬가지죠. 제출이 기대가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럼요. 그것도 기대가 되고 전산 장비는 기대가 된다면 뭐 실물 투표지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실물 투표지나 뭐 기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들은 다 인용을 하면서 저희가 핵심 주장으로 하고 있는 전산적인 장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는 것은 네. 뭐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이해가 부족하거나 네. 예, 아니면 의도가 있거나 뭐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미디어 A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많은 분석을 하는 것이 이번 그 부정선거에 있어서 표수는 재개표해도 또 맞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 그렇지만 그 표에 있어서 그 사전투표 용지는 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일련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 일련 번호와 서버상에 있는 데이터와 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자통합선거인 전자통합선거인명부. 네. 그 전자가 중요하죠. 서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역대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을 보면은 증거 보전을 하죠. 이제 증거 보전을 해서 법원에 갖다 놓습니다. 법원에 갖다 놓으면 어느 이제 검증기일을 하루 잡아서 이제 거기서 수개표를 합니다. 법원에서 수개표를 하는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가서 실제로 이제 그 증거를 열고 이제 수개표를 시작했을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뭐 인쇄지라든가 뭐 어떠한 절단면의 상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볼 게 있겠죠. 저희가 네. 당연히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 그런 말씀하시면 부분들에 안 되죠. 대해서 예, 그게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루에 이루어질 거다. 어쨌든 한 번, 뭐 하루, 뭐 이틀이 걸리더라도 아무튼 기회는 한 번인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플랜을 제시해서 네.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이죠. 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리라. 네네. 네. 그 어쨌든 상대 측에서는 숫자만 맞춰보고 숫자는 맞구나 하고 이제 그냥 이제 이제 거기서 종료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만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도 이미 수개표는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저희는 그래서 그 수개표 날
수개표를 하는 날 그날 어떠한 검증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수개표 자체를 이렇게 지연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조금 법원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보통 시청자들이 괜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벌써 지금 6월 달에서 7월 달 뭐 벌써 이게 뭐 야금야금 지금 해먹고 있잖아요, 지금. 가짜, 이분들이 가짜인데 만약에 가짜라면 이분들이 그냥 뭐 받지 않아야 될 세비도 받고 네. 받지 않아도 될 뭐 이렇게 뭐 온갖 다 행사하고 권한 행사 법도 만들고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분들이 진짜 질질 끌어서 4년을 갖다가 어떻게든 민기적거리 가지고 결국 선거 무효가 나더라도 일단은 실효적으로 한마디로 실효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화를 내시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때 집중했던 것이 최대한 정당과 후보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물론 유권자들께서 모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했냐면 유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이런 식으로 끌었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끌음으로써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각하하거나 기각해버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례는 없었던 거죠. 반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수개표를 조속히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몇 년씩 끈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지까지. 근데 지금 초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나 후보자 뭐 또 여러 유권자들께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이 몇 년 동안 끌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실제로 몇 년이 끌어지는 경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뭐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뉴스가 안 뜹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엠바고 걸린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미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 시간 동안 뭐 서울대 병원에는 뭐 기자들이 다 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해서 지금 엠바고 걸려서 실제로는 뭔가 일이 다 벌어져 있는데 네. 뉴스는 이렇게 리리스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 신호가 끊어진 곳이 핀란드 대사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묘하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저기 광화문역 근처인데 핸드폰 신호는 거기서 끊어졌는데 지금 혹시 그 실종을 지금 조사하고 찾고 있는 지역은 저기 어디죠? 북악산 근처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자들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 와 있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거거든요. 있어요. 지금 아까 댓글 대충 스킵하면서 읽어보니까 이미 병원 안치실이 있고 네. 그리고 괜히 이제 수색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지금. 그리고 이미 지금 박원순 들어왔는데. 사망 속보가 잠깐 떴었습니다. 그래? 예, 월간조선이라는 곳에서 그럼 아까 잠깐 떴다가 실수겠죠. 급하게 내렸는데 네, 지금 그런 내용은 좀 확인이 그 여기에 그 어제 나왔던 제야 TV 스웨덴님이 한국 선거투표용지는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게 선관위가 얘기하는 QR 코드. QR 코드죠. 네, 네. 예, 근데 당일에는 고유번호 없잖아요. 있습니다. 당일은 있는데 네. 뜯어버리니까 네. 당일은 없는 걸로 네. 봐야 되고. 네, 네. 네. 지금 박원순 뉴스는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라이브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0시에 뭐 브리핑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방서 소방방재청 있었는데 아마 지금 계속 수색 중이다라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박원순 시장께서는 어쨌든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네. 만약에 잘못하신 게 있으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지 네. 뭐 어쨌든 누구든 간에 네, 맞아요. 그런 의미로 무사 귀환을 아마 바라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도 다 같은 마음이죠. 네네. 그래도 사람의 목숨 소중한 거니까 무사히 잘 네, 소중하기도 하고 예. 사실을 위해서도. 예, 네. 그렇죠. 근데 저 그거 좀 궁금한 부분인데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는 그 이제 뭐 어떻게 피고 소인이라고 했죠? 피고 소인이 만약에 자살하거나 사망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좀 글쎄 저는 그거는 금시초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네. 예, 관련되는 다른 범죄가 있다면은 네. 그 관련되는 다른 범죄에는 다른 행위자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행위자에 대해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자살하거나 어쨌든 사망하게 되면 바로 그냥 이제 그 수사가 중단이 되는데 네. 외국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덜 있다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 좀 이제 그런 궁금했습니다.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외국의 사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죽음이나 어떠한 그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본인이 어떠한 범죄라든가 이런 혐의가 있다면 그거는 끝날 수 있죠.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뭐 그 다른 사건. 예, 뭐 그때 당시에 뭐 영부인이었던 네, 그러니까 뭐 권양숙 씨에 대한 어떠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진행됐어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어떠한 죽음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모든 그 고인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신성시하고 네.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안 돼. 이 수사 그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수사권의 남용인 것이다. 아까 과거에 말씀- 이제 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이게 정치적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 관계없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사회적 혼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조가 고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미덕으로 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뭐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그래야 그래요? 다음에 네. 이제 업무론이나 네. 이런 게 안 나오지.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 그때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사망 시에도 임채진 검찰총장님이셨네요. 근데 오히려 이 수사하시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써요. 6개월 그렇죠. 임기를 남겨놓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표를 쓰니 총장이 사표를 쓰니 수사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검찰이 누가 죽든 살든 이 검찰은 그 본연의 수사와 재판에 그 공평무사하게 해야 되는데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저는 대통령이라도 시민으로 돌아가면 시민이죠. 그냥. 검찰이 뭐 또 고충이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그런 범죄 수사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너무나 많은 경우가 그런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뭔가 결론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 결론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금 전에 그 우종찬 네. 기자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란 말이죠. 그럼 그 책을 보면은 많은 페이지가 다 검찰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맞추는 거 이렇게. 나도 이번에 처음 이제 전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15 부정선거의 원류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수준이 아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부터 비롯된 거라 이게 이 거짓의 큰 강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을 하고 원래는 이제 저는 이 4.15 부정선거가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왔다, 준비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제 박근혜 탄핵이 되면서 조금 수위가 내려간 걸 뿐이지 실제로는 만약에 탄핵이 불가능했다면 선거 부정으로 권력을 찬탈했을 것이다. 이번 그 5구 대선이 아니고 다른 대선이겠죠. 어쨌든 임기 다 마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찬탈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 이렇게 양태를 보면 증거들을 보면 정말 검찰이 경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이 장비들은 첨단 아닙니까? 그냥 포렌식 하면 뭐 이름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그 실력가들인데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분들이 심지어 뭐 대통령이 죽으니까 수사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그 검찰이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공지 하나 남기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야TV 스웨덴님이 이 댓글을 많이 남기셨는데 제야TV 스웨덴님을 우리가 이런 그 시사대담 같은 거 할 때
뭐라고 했죠? 그거 저 구글 화상 참여. 예. 화상 참여로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들으시면은 JRTV 스웨덴님이 이게 댓글 좀 남겨주시죠. 우리가 화상으로 이제 막 미국에 계신 분들 모시고 네. 이제 스웨덴 분께 계시고 라이브로. 막 라이브로 그냥 그렇게 하시려고 영상 합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 기술적으로. 기술적 우리가 다 만들어서 준비해서. 전 세계로 그냥 모시는 걸로. 예. 비대면 꼭 JRTV 스웨덴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화가 되는 거야.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시 10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박원순 시장의 어떤 신변에 관한 확정적인 뉴스가 아직 안 뜨네요. 그거 한번 물어보죠. 예. 이게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나는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예. 먼저 머리에 오르는 게 무슨 뭐 딴 거 아니고 예. 이게 한평생을 사람이 살다 가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게 아까 이제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예. 박원순 시장이 실종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 나는 내 머릿속에 딴 건 안 떠오르고 예.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무리를 하냐. 그리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걸 앞으로 얼마나 큰 이 낙인이 되겠냐. 그거 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왜 그래 다들 그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냐. 응? 나이들이 65이고 그럼 그 65세 그 신체적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사건의 연루가 되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딱 부팅이 되고 그냥. 그다음 내가 입을 딱 다물었는데 역사의 마지막 기록, 딱 마지막 그 점을 그런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한다는 게 그 조시아님은 잘 이해를 못하는 그 있는데 예, 늙으면 힘들어요. 피곤해. 그러니까 예. 그게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관 뚜껑을 덮어봐야 안 돼. 그게 뭐 탈무드에 그런 문장이 나오더구만. 관 뚜껑을 잠깐만. 덮을 때까지 모른다 이야기야. 또 오볼 수도 있나. 관 뚜껑을 덮을 때.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도 참 뭐 그런 정치적 의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잠시 살다 가잖아, 그죠? 지금 그럼 뭐. 뉴스 제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성추행 휘말린 박원순 10시간 넘게 연락 두절로 이게 제목 타이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에. 예, 타이틀이 한번 보시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일보? 성추행 휘말린 박원순 10시간 넘게 연락 두절. 이게 메인 타이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럼 확정적입니다. 성추행이 그게 예, 확정적인 거네. 성추행이 조선이 확정적이고, 그렇게 때릴 정도 되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들을 그렇게 정리를 하냐 이야기야. 결국은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공적인 뭐랄까 서울시장의 어떤 공직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실은. 빈 껍데기고 실제 알맹이가 이거라는 거죠. 저는 이런 추행이 실제로 알맹이 그 사람의 그 추행의 어떤 그 모양이고 실제로는 겉으로 살았던 가짜 인생을 사신 거죠, 실제로는. 가짜 인생.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막 가짜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뒤로는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가짜 인생을 버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면서 정말 거짓말하고 몹쓸짓하고 이런 가짜 인생을 어느 순간 버렸어야 참 인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실패해버린 거죠. 자기의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기 생긴 대로 자기가 정직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실패를 해버리니까 지금 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독 좌파 쪽에서 이러한 어떤 뭐 미투라든가 뭐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자기들이 너무 이렇게 선하다. 자기들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런 자신감 아닐까요? 자신감. 네. 자신을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그 종교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좌파의 기운은 무신론 쪽이고 우파의 기운은 약간 유신론 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체로 뭐 사후세계라든지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그런 논리가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진화론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이제 어떤 사상의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나 자살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별로
대체로 이제 종교에서는 좋게 안 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가 언제부턴가 자살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회찬 씨도 마찬가지고 뭐 연예인들도 자살해버리면 상당히 멋있게 장례를 지금 치러주는 그런 문화가 신체 네, 됐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연예인 첫 자살 정도면 그런 연예인들도 자살할 때도 처음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당혹해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 최진실 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화려하게 아주 거창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좌경 그 세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자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무마해버리고 오히려 잘못을 덮을 뿐만 아니라 뭔가 또 뭐 그냥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큰 문제가 지금 있어서 막 10분 뒤에 네. 10분 뒤에 그 공식 발표를 한답니다. 프리 오케이. 코리아 그러면 리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왜 유독 그 좌파 진영의 미투가 음. 심한가? 우선 그분들의 그 사고 관점 자체가 이렇게 그 지배 피지배로 많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날 이렇게 운동권이나 이런 거 활동을 하시면서 그 뭐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피지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들에 대한 그런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그 젊은 날의 그런 특성이 지금까지도 많이 이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재산권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타인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신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니까 몸에 손을 안 대는 것이 그게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빈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한 인식 능력 문제가 현재 그런 사건을 나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 미투 운동에서 그런 뭐 유명한 시인들이 그런 그 여성 시인들한테 한 걸 보면은 그건 진짜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말로는 민주나 정의나 이런 걸 외치면서도 기본적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지배하고 피지배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어 구조에서도 뭘 많이 느끼는가 하니까 완전히 그 위계 질서화의 그런 사고방식을 저 양반이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다루는 방식도 보면은 그 언어가 거의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을 놓고 그 황희석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나 최강욱 열린민주당의 대표 같은 분들이 저는 페이스북에 들어서 그 글들을 자주 보니까 글을 보면 그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조악하고 가벼운지 언어가 가볍다는 이야기는 사유가 가볍다는 거 사유가 가볍다는 게 행동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유성수 변호사님도 네. 그 목소리 듣고 싶대요. 이 사람들이 민주, 평등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는 독재 체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과 실제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속이 다르다고 그 속이 그런 다르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그 독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그런 것에 집착이라든지 그런 걸 누리는 표현하는 거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익이 그런 것이 되니까 그거밖에 보이는 없는 거야. 표현이 그냥 되는 거죠. 말로는 평등하면 유성수 변호사님도 학교 다닐 때 뭐 운동권 이렇게 선배들 있고 뭐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96학번이니까 학부로 따지면은 예, 그래서 거의 제 마지막 뭐 이렇게 쇠파이프 들고 이런 마지막 세대? 끝물. 예, 아예. 제일 끝물. 네. 예. 97년도부터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97년도부터는. 근데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우리 옥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하고 또 우리 공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어떠한 그런 그 선민 사상, 본인들은 옳은 사람도 있고요. 네. 본인들은 선한 사람이고 이 절대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다 허용이 되는 것이죠. 합리화될 수 있고. 그리고 페미니즘을 뭐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뭐 이야기는 이제 와서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들은 뭐 운동권 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뭐랄까 여성에 대한 그런 유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취. 일어났는지는 뭐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상이 뭐 실제 말로 떠드는 것처럼 뭐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건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아까 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지배고 피지배가 또 있다고 한다면 항상 피지배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계도해야 될 뭐 해방돼야 될 민중들이거나 인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하는 것도 다 자기네들의 선한 의도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합리화가 스스로 되는 것이죠. 스스로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파는 좀 다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파는 본인들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항상 견제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나쁜 짓을 한다면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견제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걸려도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죠. 네. 너무 당당해요. 너무 절대 무오류의 집단이에요. 무오류의 근데 집단. 이 시청자분 아, 중에서 여기 저 공익 제보자 이종원님 구속 적부심 신청했습니다. 김수용 씨가 이야기했는데 아, 그러신가요? 네. 구속 적부심은 어떻게? 지금 이제 영장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구속되고 나서 이제 사후에 이제 다시 이 구속이 적법한지를 심사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청구한다고.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관이 판단하죠. 그럼 법관이 같은 다른- 지방법원이야? 다른 법관. 다른 예, 법관이. 예, 예, 예. 네. 잠깐 근데 설명을 뭐- 해야 될 건데 이종원 씨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한말 이번 그 부정선거 사유로 부정선거에 있어서 더 직접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종원 씨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구리시 개표 현장에서 부정의 어떤 그런 증거를 가지고 뭐 어떤 입수 경로당 그런 거는 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부정선거의 증거를 현직 의원인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한 후에 그 민경욱 의원이 또 이제 어떤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어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공익 제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서는 법원에서는 어떤 그 선거 관련한 범죄자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지만 구속 여부에 따라서는 아직은 그 도주의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구속이 이틀 전에 결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사전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의 그 소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범죄 혐의가 중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영장 심사에 참여를 했고, 뭐 아주 더 얘기하는 거는 뭐랄까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말씀을 공개할 많이 수 있는 부분만. 못 드리지만 그날 이제 검사 쪽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런 거죠. 어쨌든 이거를 절취했다라는 거죠. 절취해서 훔친 거다 쉽게 말해서. 네. 훔친 거니까는 뭐 선거법상의 투표용지 절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근데 이제 그 주장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게 이제 자녀 투표용지지 않습니까? 그 자녀 투표용지가 실제로 절취한 것이라면 그 자녀 투표용지는 당연히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에 투표가 끝나자마자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봉인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만약에 그분이 이종원 씨께서 그거를 절취한 것이라면 봉인을 훼손했겠죠. 그렇죠? 예. 봉인을 훼손했다면 봉인 훼손의 혐의가 추가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 아. 그 혐의는 없어요. 예. 그 혐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절취한 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범죄 혐의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을 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방실 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실 출입. 예. 근데 그 방실 출입도 이분이 참관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죠. 참관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봉된 상태로 자녀 투표용지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검찰의 얘기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는 개표 장소입니다. 자기네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거기는 개표 장소가 되는 곳이고 개표 장소는 참관인이라면은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허가 없이 그 어떤 제재 없이. 근데 그러한 식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 논리적인 허점이 사실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가 뭐 도주의 우려를 얘기하면서 어떠한 뭐 주소지가 불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게 그분이 주소지에 안 계신 건 맞아요. 맞지만 이미 실제 거주지가 있거든요. 실제 거주지. 우리가 주소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라고 하는 것이지 법률적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지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그 주소를 모를 때 그냥 추정하는 주소인 것이죠. 추정하는 주소인 것이지 실제 그분이 실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2번이나 했어요. 예, 검찰이. 이미 어딘지 다 알고 있죠. 근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이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장 기재에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신데 그 사후적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익신고자라는 그 지위와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되는 그 범죄 혐의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주거 부정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소명이 돼서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지금 한 3분 정도?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참 이번에 그 개신교, 기독교의 예배 외에는 만나는 걸 금지한다는 거잖아요. 나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예배만 참가하고 다른 소모임은 집에 하지 가는- 말라는 거예요. 네. 저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3가지 예를 듭니다. 다음 3가지 중에서 어떤 곳에 더 그 우한폐렴이라고 하고 뭐 코로나19가. 코로나19에 걸리기 가장 쉬울까요? 첫 번째, 지하철 안. 사람들이 빽빽한 출근길 지하철 안. 2번째, 사람들이 힘차게 노래 부르는 노래방. 3번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코비드19에 걸리기 쉬울까요? 노래하는 데 같은데. 어쨌든 3번째는 마지막일 거라는 겁니다. 예배당 그 그렇죠. 교회는 네. 마지막이란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금지할 것 같으면 지하철을 먼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노래방을 막아버리든지. 그러니까 그걸 나는 동기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출석하니까 그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잖아요. 들어오는 그 일자 그다음에 체온 측정 이런 걸 다 하고 예, 철저히 하고 모든 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모든 걸 자율적으로 그렇게 뭘 하도록 하지 않고 왜 그렇게 교인들한테 그러면 작은 뭐 교회가 마치고 나면 예배 외에 또 다른 모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공권력이 그렇게 개입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이야기 아닐까요? 4.15 부정선거를 소모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정선거래 이러면서 알려줄까봐 소모임을 아예 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역시 미디어의 이념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부정선거에 이제 초점. 지금 댓글 내용도 이래요. 지금 4.15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뭐 관심 없다. 지금 긴급 네.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별 네. 내용이 없었나 봅니다. 4.15 부정선거 내용이나 수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왜 하나도 다 못했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추이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태양광 비리가 있었다 뭐 이런 의혹이 있거나 하면은 그게 다시 조국으로 덮여졌죠. 조국으로 덮여지고 조국에 대해서 어떤 조국 이슈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또 터졌죠. 그것도 큰 문제죠. 예.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가장 큰 이슈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사실은 저는 이 부정선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이슈는 없겠지. 나라가 망하는 거 말고는. 근데 어쨌든 또 오늘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네. 넘는다고. 지금 뭐 시간이 1시간 반 넘어서 이제 마무리 말씀하고 네. 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댓글 주신 분이 좌파 하체 건강설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좌파 가짜 인생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가짜 인생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저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데 뭐 좌파들만 건강할 일은 없을 거고 어쨌든 좌파 가짜 인생설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박원순 사건도 저는 4.15 부정선거가 뼈아리 트고 있고 사실은 그 깊은 내막에는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틀을 터잡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만약 이게 아주 뱀의 독사처럼 또아리를 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누군가가 또 희생양이 돼야 되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갈 것이다.
예, 이게 나중에 끝까지 나중에 밝혀져야 알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조립이 되지 않겠나. 재조립 합의면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거를. 그 네. 엄청난 사건을. 그러니까 여기에 그숀 박사님이라고 넘버 티어리 숫자 이론을 배우셔가지고 학위를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미국에 토론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가우스 때문에 성관이가 결국은 증거가 밝혀지기 전에 다 덜미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분.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인상적인 게 숫자가 무지막지하대요. 숫자가. 이거는 봐주는 게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공 박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그분이 잠시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숫자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젊은 날 하게 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뭐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무자비한지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덮냐 이야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뭐 조금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낙담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물론 그 숫자를 보고도 또 황당해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진리가 결국은 이깁니다, 진실이. 저도 한 말씀만 아, 드리는데 예. 오늘 길게 하십시오. 오늘 네, 길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박 시장 이슈가 터져가지고 네. 예. 사실은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되게 궁금하신 것도 많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답하신 부분도 많고 막 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이슈가 사실 또 터져가지고 또 많은 말씀 못 드렸지만 하나만 저희가 이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대법원이 수개표를 이렇게 지체할지 몰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 예상보다 그렇다는 것이지 저희가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애초부터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냥 오로지 법률적인 이론과 어떠한 검증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주셔야지만 법정에도 그 울림이 퍼지고 그래서 대법관들이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우리나라의 대법원인 거죠. 대법원이고 법원이죠. 사법부. 근데 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왔는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권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고 대자보를 붙인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생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가지고 벌금을 내린 법원입니다. 그리고 고영주 변호사님이 계신데 고영주 변호사님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과 근거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하셔가지고 문재인은 공산주의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수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이 바로 법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입니다. 그리고 또 급기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이 벌금 90만 원 받은 것도 많다. 어쨌든 그게 무슨 이론이든 간에 그러한 결론을 내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한 법원이 바로 지금 대법원입니다. 저희가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도 많다고 한 거에 반해서 지금 우파 시민들이 시위하다가 뭐 조금 위반했다고 지금 벌금 수백만 원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법원에 저희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저희가 그냥 만연히 어떻게 뭐 우리가 열심히 이론적으로만 세워서 이 선거무효소송을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그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이 아니면 또 이 소송이 겨울까지도 갈 수 있고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할 때 올 여름 안에 끝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잘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그 선거에 관해서 좀 더 준비를 해오셔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선거 재판에 관해서 말씀 좀 하시죠. 이게 뭐 질문이 있는데요, 댓글로. 네.
지난 그 쓰레기장에서 찾은 증거물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데 스포일러잖아 그거는. 네, 지금 또 때가 되면 많은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오늘 어쨌든 그 목요일 날마다 지금 또 부정선거 관련 집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복장이 불량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집회를 끝내고 바로 왔었는데 오늘 또 박주현 변호사가 또 저희 그 집회를 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어떠한 유튜버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그 참관 행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내역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고발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고발로 끝날 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가 갑자기 왕창 쏟아졌어요. 오늘 뭐 그 가령 뭐 은수미 뭐 무죄 판결이죠 사실상 무죄 판결부터 시작해서 이거 나라가 정말 이게 뭐 정말 살다 이렇게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지금 그 붕괴의 전조가 아닌가 지금 붕괴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권 붕괴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판사 법조계가 이미 무너졌고 검사도 지금 오늘 그 검찰총장의 그 수사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그 도적질 찬탈이 벌어지면서 지금 나라 전체가 이제 정권 붕괴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박원순 이 사건이 결국은 정권 붕괴의 서막 지금 곧 이제 뭐 그래서 겨울까지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크리스마스 대선을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대선이다 이건. 예, 크리스마스 대선각이다. 4.15 부정선거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현실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소름 끼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